완전 포기한 애들 모았어요. 어. 가정에서 학교에서 포기한 애들 모았는데 대학을 갈 아이들이 5%가 안 됐습니다. 5%도 대학을 못 간 애들이 92%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 다 갔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인생 100세 시대에 네. 뭐 2모작, 3모작 해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평생 학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이게 가능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원동현입니다.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더 능력을 발휘하는 특이점이 다가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이 미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고 어떻게 해야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까요? 이것을 알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답을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미래 시대에는 공장을 가보면 사람은 없고 로봇이 그것을 다 운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공장 한 구석을 가보면 사람 한 명과 개 한 마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개는 공장을 지키려고 있는 것이고요. 사람은 왜 있냐고 물어봤더니 개밥을 주기 위해서 있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학자들이 심각하게 나누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르게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개밥을 주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까요? 이미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미래에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컴퓨터 코딩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네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우리가 컴퓨터 코딩을 많이 연구해도 인공지능보다 더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들은 다른 것입니다. 상상력, 도덕성, 융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협동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본질적인 인간성의 역량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그럴까? 도덕성 같은 것들이 미래에 정말로 중요한 것일까?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의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무인 자동차입니다. 얼마 안 돼서 우리는 차에서 운전하는 사람을 볼 수 없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인 자동차가 언덕길을 가다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차가 막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Y자로 길이 나눠져 있고 왼쪽으로 차를 틀면 5명의 어른이 죽게 생겼고 오른쪽으로 운전대를 돌리면 아이 2명이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이 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윤리성에 의해서 핸들을 돌릴 것입니다. 인공지능은요.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의 그 설계자의 윤리성에 의해서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미래 시대는 이 시대의 리더들이 어떤 윤리성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도덕성, 협동 능력, 그리고 상상력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인간성을 회복하는 훈련을 하고 그 방법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성을 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학교 교육도 그런 것들이 아니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요령을 중심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적과 실력의 괴리가 너무 심하죠. 성적은 높은데 실력은 없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어 성적은 높은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윤리, 도덕 성적이 높은데 남한테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학, 과학 성적이 높은데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사람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다행히 저는 지난 25년간 4개의 다른 나라에서 대학 총장과 2군데 고등학교에서 교장을 하면서 이 인간 교육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왔고, 그리고 그 교육의 결과로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방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인간성을 회복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학교의 현실적인 현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교육기관에 있으면서 아주 마음 아픈 상황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건 그들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좋은 학교도 가보고 또 학원도 다녀보고 그런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기 때문에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들을 도우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왜 그런가 요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제가 이 요인 분석, 이런 용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제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초전도체라는 새로운 신물질을 만드는 일을 해왔고, 나름대로 과학 분야에서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구를 하거나 그런데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이들이 열심히 해도 안 되는가를 연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용성이라는 것입니다. 수용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것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립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더라도 땅이 좋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부도 땅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는 경우는 없죠. 그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교육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땅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가외 학원을 다니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잘 가꿔지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우리의 그 마음밭을 잘 가꿔주는 시스템이 우리 교육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용성 없는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를 또 한 번 깊이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가운데 수용성을 막는 중요한 5가지 요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5가지 요인은, 첫째, 마음의 틀이 무너지거나 망가지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뇌가 어떤 것을 배우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몸의 틀이 망가져 있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교장을 할 때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자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피곤해서 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자던 아이들이 쉬는 시간 종일 다른 울리면 눈을 딱 뜨고 아주 재밌게 잘 그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서 공부 시간 종이 또 따르릉 울리면 다시 그 몸이
잠들어 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뭘 하더라도 안 되니까 그것이 몸도 활성화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수용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지적인 틀이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좋은 걸 이야기하더라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길에 군인이 있는 것을 잘 못 봅니다. 하지만 자기 아들이 군대를 가면 군인만 생각하다 보니까 길에 군인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죠. 하지만 아들이 제대하는 날 길에 군인도 없어져 버립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동일한 수업의 내용을 가르칩니다. 근데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할까요? 일반적으로 머리가 좋거나 나쁘거나 공부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영향도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들리는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말한 것 중에 아주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게 귀에 들리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중요하지도 않지만 선생님이 농담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만 귀에 들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게 만들기도 하죠. 네 번째는 자기의 관리의 틀이 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계획은 세우지만 그대로 할 수 없는 자기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도 수용력이 떨어집니다. 마지막 안타까운 것은 인간관계의 틀이 깨지더라도 실력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많은 실패를 하면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환경이 좋지 못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거꾸로였어요.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남한테 많은 격려를 받았는데도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살다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죠. 학생들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선생님들이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성실해야 돼. 너 더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하면 미운 사람이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좋은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정말 우리를 위하는 선생님이나 부모들이 좋은 얘기를 했지만 미움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해서 인생을 실패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들이 바로 여기는 마음의 문제, 몸의 문제, 그리고 지적인 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기관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점점점 깨져가게 되고 이렇게 깨지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들이 아주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설명한 것이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입니다. 나무 조각으로 만든 물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조각만 깨어지더라도 글로 물이 새서 물통에 물을 못 채우는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 5가지 요소가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중에 한두 가지만 깨지더라도 글로 물이 새서 우리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소를 잘 살펴보면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인격의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얘기할 때 지정의, 지덕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실력 없이 사는 이유는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를 바로잡히지 못하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소를 알게 되고 이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제가 이 5가지이기 때문에 5차원 전면 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의 훈련을 통해서 인간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가 25년간 이 교육을 해왔습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인간 교육을 하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에 전 그 당시 중국에 있었는데 연길 시중이라는 고등학교의 1학년 3반 학생들에게 이 5차원 교육을 적용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연길 시중 1학년 3반 10개 반 중에 제일 못하는 애들을 뽑아줬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이 5가지를 바꿨어요. 이게 훈련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시키니까 반항하는 거죠. 네. 우리 꼴통한다고 무시하냐. 예. 그럼 부모들도 막 뭐라 예, 그래요. 예. 그럼 학교도 뭐라 그래요. 예.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하게 됐어요. 1년 후에 이상한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또 부작용이라고 그러시네. 부작용이죠. 우리는 공부시킨 게 아니니까. 그런데 성적이 올랐어요? 올른 정도가 아니라 1등을 했죠. 중국 사회 충격이었습니다. 꼴등이 1등을. 그 반은 그 학교에서 가장 공부를 못하는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인간성의 회복이 일어났는데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냐면 그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공부도 잘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이 3년 후에는 그 10개 반 중에 1등이 되고 중국은 통일고사라는 국가고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 이상이 아주 높은 성적을 얻게 돼서 중국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몽골에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몽골의 밝은 미래의 학교라고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몽골에서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몽골에서도 그런 학교를 또 하나를 선택해 달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밝은 미래 종합학교라고 길거리에 집 없이 돌아다니는 애를 모아서 하는 특수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다 또 이걸 했는데 1년에 또 좀 안 좋은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울란바토르 시교육청에서 그 성적을 이렇게 측정했는데 일반 학교보다 성적이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울란바토르 시 교육청에서 감사장을 들고 나온 게 아니라 감사를 나왔어요. 이건 거짓말이 된 거예요. 무슨 시험에 부정이 있지 않았나? 물론이죠. 근데 아니 뭐 100% 그렇게 온 거죠. 4년 후에 몽골 그 당시 대통령이 바가반디 대통령인데 그분이 저를 초청했어요. 이 장학관 때문에 된 거예요. 그동안에 몽골에 좋은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2001년 만났더니 이런 좋은 교육을 하는 대학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제안이었어요. 대학. 네, 그래서 제가 2002년에 몽골 국제대학을 설립하고 대통령하고 약속도 있어서 제가 이제 초대 총장으로 가서 한 4년간 제가 몽골에 있고 4년 후에 아주 좋은 아이들이 이제 길러졌죠. 정말 뛰어난 애들이 길러져서 네. 해외 유학 가서 한국에 카이스트도 오고 서울대학 같은 데도 와서 또 너무 잘하는 애들이 길러졌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소문이 나서 또 라오스 국립대학에서 제 책을 6권을 이제 또 번역을 해서 쓰기도 하고 5년 전에는 탄자니아에 이제 탄자니아 연합대학을 설립을 해서 국내에서는 그런 실험적인 학교를 만드신 건 없나요? 제가 이제 뭐 한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전북 완주에 세인 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세인. 네. 하고 아까 말씀대로 완전 포기한 애들 모았어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포기한 애들 모았는데 대학을 갈 아이들이 5%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걔네들을 교육하는데 진짜 어려웠어요. 이 5가지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망가져 있었어요. 몇 학급 정도를 모았습니까? 40명 해서 2학급만 모았죠. 40명 2학급. 네. 그래서 거의 공부할 시간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인간관계도 많이 망가져 있고요. 지적인 프레임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마음도 망가져 있고. 그래서 뭐 굉장히 힘들어서 3년을 정말 뭐 저희들이 힘들게 했어요. 네. 저도 그냥 그것 때문에 머리 이렇게 많이 쉬었습니다. 예. 3년 후에 또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5%도 대학을 못 간 애들이 92%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 다 갔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지금 10년이 넘어서도 그것이 전통이 바뀌지 않았고요. 지금 그 뭐 교과부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우리 학교가 창의인성 모델 학교로 네. 뽑혀져 있어서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 중에라도 한 학교가 이렇게 됐죠.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중학교. 이 학교는 카이스트 국가미래 전략 보고서에 채택된 5차원 수용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소문난 학교다. 이런 한 20여 년간의 우리의 교육의 가장 큰 열매는 2017년도에 발간된 대한민국 국가미래 교육 전략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카이스트에서 513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 미래 전략 연구의 한 부분입니다. 그 예산을 갖고 미래 전략대학원을 세우고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미래는 어떻게 해야지 살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 미래를 살기 위해서는 미래 교육 전략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길러야 될 것인가 것을 명확하게 하자. 그런 제안이 돼서 약 100여 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2년간 연구한 결과가 대한민국 국가 미래 교육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5차원 수용성 교육을 하자는 것입니다. 카이스트가 이거 국가 전략을 하고 나서 예. 이걸 우리가 한국 사회에다가 이걸 또 한번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은 이 교육을 모든 사람들하고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 교육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디아 글로벌 아카데미, DGA, 디아 글로벌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 하나가 있고요. 이 사진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우리 디아 글로벌 학교고요. 올해는 아프리카 르완다 키갈리아에 3번째 학교가 설립됩니다. 이 학교에서는 우리 미래에 절대로 필요한 인간의 본질과 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많은 아름다운 열매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새로운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것은 이런 교육을 이제는 일반 성인, 어른들을 위한 교육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간성에 대한 이 역량을 갖지 못하면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됩니다. 가정 생활을 하면 가정 생활에 한계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전문적인 과학 연구를 한 사람이지만 과학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의 본질적인 이 능력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인들을 위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주제로 앞으로 강의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수용성 교육입니다. 이 수용성을 통해서 내 인간의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맡겨진 일, 그것이 직장일이건 아니면 과학자로서의 일이건 아니면 가정에서의 부모로의 일이건 그것을 최대화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를 빅데이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과거는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시대에 지적인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희가 지난 25년간 해왔던 학문의 9단계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 처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어른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 또 제 2번째 바람입니다. 3번째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가 하나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문화의 벽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웁니다. 하지만 외국어를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도 한국말을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그 유창성이 남을 설득하거나 그 유창성이 남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죠. 저는 카이스트에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저는 주로 아까 한 대로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에서 제가 활동을 주로 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부족한 영어를 갖고라도 외국인들을 만나면요. 그들이 감동해서 울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 유창성이 그들을 울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국어 교육도 좀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컨텐츠를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성인들에게 그런 역량을 기르는 방안들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영상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